문자를 프리즘 삼아 성장의 혼란과 깨달음을 비추고 이야기를 배삼아 가보지 못한 인생의 저편으로 건너갑니다. 이번에 나눌 이야기는 오늘이 바로 제 시어머니. 아니죠. 박씨 가문의 데뷔마마 김영숙 여사님의 환갑, 종갑이신 날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명목상 박씨 가문의 맏며느리인 저는 느긋하게 저희 집 베란다 안마의자에 누워 모처럼의 주말 햇살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아래층 화단에 제가 직접 심은 장미들을 바라보면서 말이죠. 박씨 가문 전체에서 그 누구도 제게 오늘 환갑 잔치에 대해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전화, 카카오톡은 물론이고 제 명목상의 남편인 박지훈마저도 마치 집단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처럼 제게는 일절 입을 떼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으로 욕을 퍼붓던 시절은 이미 지났습니다. 3년 전 박씨 가문에 시집온 이후로 이런 의도적인 고립과 따돌림은 이미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졌으니까요. 김영숙 여사님은 처음부터 저처럼 평범한 집안 출신의 며느리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들이 말하는 소위 교육자 집안인 박씨 가문에 고개를 너무 높이 들었다고 생각했죠. 사실 시아버지는 예전에 한 고등학교 교감 선생님이셨고 이미 은퇴하신 지 오래였습니다. 박지훈, 후후, 전형적인 마마보이죠. 자기 엄마 앞에서는 메추라기처럼 순하지만 제 앞에서는 가끔 강한 척을 하는데 그나마도 대부분 자기 엄마를 변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제가 뭘 보고 결혼했을까요? 그때는 정말 눈이 멀었었나 봅니다. 그의 부드러움과 달콤한 말에 속아 평생의 짝을 찾았다고 믿었죠. 결과는요? 결혼식 때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에서 준비한 예단, 리딤, 이 기대만큼 풍성하지 않다는 이유로 대놓고 얼굴을 굳혔습니다. 결혼 후에는 더욱 심해졌죠. 아이를 낳으라고 닥달하고 제 직업을 트집 잡았습니다. 저는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 눈에는 그저 한심한 짓거리일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숨쉬는 박자까지도 그분 눈에 거슬리는 듯 했습니다. 박지훈은 늘 한결같았습니다. 서연아, 엄마 연세도 많으시니 네가 좀 참아드려. 우리 엄마잖아. 내가 어떻게 하겠어? 그렇게 3년을 참았습니다. 참다 보니 이 집에서 제가 발붙일 곳조차 사라질 지경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투명인간이거나 더 정확히 말하면 월급 없는 고급 가사도우미 같았습니다. 시아버지 박상철은 거의 장식품이나 다름없이 모든 일에 무관심했고 그들 세 식구가 화기애애할 할 때 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힘든 일, 돈 쓸 일, 혹은 누군가 뒤집어 써야 할 일이 생길 때만 저는 우리 식구가 되었죠. 오히려 잘 됐습니다. 조용해서 좋았죠.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워두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중요한 프로젝트를 마치고 잔금을 받으면 바로 이혼 서류를 준비할 생각이었습니다. 이 고인물 같은 결혼 생활, 더는 미련 없었습니다. 햇살은 따스했고 저는 거의 잠이 들 뻔했습니다. 의식이 희미해질 무렵 날카로운 휴대폰 벨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휴대폰을 더듬어 찾았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끊어버릴까 했지만 홀린 듯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이서연 대표님 맞으십니까? 전화기 너머에서 공손하면서도 약간은 다급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표님이라는 호칭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제 스튜디오의 클라이언트나 파트너들은 보통 저를 서연 씨나 이 실장이라고 불렀습니다. 대표님은 좀 과하게 격식 있는 호칭이었죠. 네, 접니다만. 누구시죠? 저는 몸을 바로 세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갑작스럽게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저는 그랜드로얄 호텔 서울의 연회부 김 부장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의 목소리는 더욱 공손해졌고 어딘가 모르게 불안한 기색마저 엿보였습니다. 그랜드로얄 호텔 서울. 서울에서 손꼽히는 최고급 호텔 중 하나였습니다. 제 현재 경제력으로는 아주 중요한 클라이언트를 접대할 때나 가끔 그곳 레스토랑 룸을 이용하는 정도였고 연회장은 감히 상상도 못할 곳이었죠. 김 부장님,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시죠?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호텔 판촉 전화인가? 아니면
보이스피싱. 대표님, 다름이 아니오라. 김 부장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불확실함이 묻어났습니다. 오늘 저희 호텔에서 가장 큰 무궁화 그랜드 볼룸이 대표님 명의로 예약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김영숙 여사님의 환갑잔치를 위한 예약이고 총 108개 테이블입니다. 네, 저는 제 귀를 의심하며 얼어붙었습니다. 잠깐만요, 김 부장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 명의로 108개 테이블을 오늘이요? 저는 마치 녹음기처럼 연달아 질문을 던졌습니다. 네, 대표님, 예약 정보 확인 결과 착오가 없습니다. 연락처로 대표님의 성함과 이 휴대폰 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예약자는 박지훈 씨입니다만 모든 비용과 관련 사항은 이서연님께서 책임지신다고 명확히 하셨습니다. 김 부장이 조심스럽게 확인했습니다. 차가운 기운이 등골을 타고 기어 올라와 순식간에 모든 나른함을 흩어버렸습니다. 박지훈이 내 명의로 108개 테이블을 그랜드 로얄 호텔에서 이 몇 개의 키워드가 제 머릿속에서 폭탄처럼 터졌습니다. 김영숙의 환갑 잔치, 온 가족이 나를 속이고 참석조차 알리지 않았다. 그런데 내 이름으로 서울에서 가장 호화로운 호텔 연회장을 예약했다. 무려 108개 테이블을. 그랜드 로얄 호텔의 기준이라면 한 테이블당 최저 비용이 100만 원은 훌쩍 넘을 텐데 108개 테이블이면 음식값의 주류, 서비스 비용까지 합쳐 가볍게 15억 원을 넘을 금액이었습니다. 그들이 대체 무슨 짓을 하려는 걸까요? 나를 물주로 삼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참석은 시키지 않되 돈은 내게 하려는 속셈. 그것도 이런 식으로 선수를 치고 강탈이나 다름없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저한테 알리지 않은 이유가 이제야 분명해졌습니다. 제가 미리 알면 그들의 계획을 망칠까봐 두려웠던 거겠죠. 잔치가 시작되고 하객들이 몰려들면 호텔 측은 자연스럽게 제게 청구서를 들이밀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박 씨 가문과 제 체면을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천문학적인 금액을 결제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정말 기가 막힌 계산이었습니다. 김영숙, 박지훈, 당신들 정말 대단하군요. 이 이서연을 뭘로 본 겁니까? 언제든 현금을 뽑아낼 수 있는 바보? 아니면 거칠애용으로 쓰다 버리는 걸래? 분노가 화산처럼 가슴속에서 들끓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즉시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극한의 분노 뒤에는 오히려 냉혹하리만치 차분한 평정이 찾아왔습니다. 3년, 저는 3년을 참았습니다. 수없이 양보하고 수없이 타협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이해심이 아니라 더욱 악랄해진 계산과 모욕이었습니다. 오늘 그들은 이런 방식으로 저를 치욕의 기둥에 못 박고 제 피까지 빨아먹으려 했습니다. 꿈도 꾸지 마. 대표님, 아직 듣고 계십니까? 제가 계속 침묵하자 김 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입가에 서서히 얼음장 같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햇살이 얼굴을 비췄지만 조금의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김 부장님, 듣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모든 예약 정보에 제 이름과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고 청구서도 명확히 제가 책임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틀림없습니다, 대표님. 예약 시스템에 명백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박지훈 씨가 예약하러 오셨을 때 대표님의 주민등록증 사본까지 제시하며 대표님께서 결제자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김 부장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하며 신뢰도를 높이려는 듯 덧붙였습니다. 이번 행사가 워낙 규모가 커서 저희 호텔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여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주민등록증 사본, 박지훈, 당신 정말 내 좋은 남편이구나. 내 주민등록증 사본을 몰래 훔쳐서 이런 짓을 벌이다니. 마음이 완전히 식어버렸습니다. 이 결혼과 이 남자에 대한 마지막 한 줌의 환상마저도 완전히 꺼져버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웃음소리가 수화기를 타고 넘어가 아마 김 부장을 소름 돋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김 부장님, 지금 연회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저는 마치 오늘 날씨를 묻는 것처럼 가볍게 물었습니다.
하객분들이 대부분 도착하셨습니다. 현장 분위기는 매우 활기찹니다. 박씨 가문분들은 손님 맞이에 한창이시고 김영숙 여사님께서는 오늘 아주 화사한 한복을 입으시고 기분이 매우 좋아 보이십니다. 김 부장은 의아해하면서도 사실대로 보고했습니다. 아주 좋군요. 아주 좋아요. 만찬은 준비되었고 주인공은 의기양양하고 이제 저라는 물주가 가서 돈을 낼 일만 남았군요. 그렇죠? 저는 미소를 거두고 명확하고 냉정한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네, 대표님, 말씀하십시오. 메뉴를 확인해 드릴까요? 아니면 주류를 준비할까요? 김 부장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즉시 호텔 관리자 명의로 연회장 주무대로 올라가세요. 그리고 마이크를 잡고 모든 하객들 앞에서 공지사항 하나를 방송해 주십시오. 공지요? 김 부장은 완전히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겠죠.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모든 단어가 명확하게 전달되도록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호텔 측 확인 결과 금일 김영숙 여사님 환갑연의 예약자 및 비용 책임자인 이서연님께서 본 행사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계시며 본인 명의의 예약을 승인한 바 없음을 공식적으로 통보해 오셨습니다. 따라서 금일 연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이서연님께 청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주최 측께서는 즉시 호텔과 관련 비용 문제를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호텔은 부득이하게 행사를 중단시키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화기 너머는 죽음과 같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입을 떡 벌리고 식은땀을 흘리고 있을 김 부장의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대표님, 이건 좀 곤란합니다. 김 부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귀빈들이 오셨는데 이렇게 방송하면 박씨 가문의 체면이. 김 부장님, 제가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반박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제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모든 책임은 제가 집니다. 만약 하지 않으시거나 지체하신다면 죄송하지만 이 15억 원이 넘는 청구서 저는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호텔이 손실을 감수하시든 박씨 가문에 받아내시든 그건 그쪽 사정입니다. 하지만 제 말대로 하신다면 제 개인적인 신용을 걸고 약속하죠. 추후 박씨 가문이 지불하든 안 하든 호텔의 손실은 제가 보상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연회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은 아닐 겁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죠. 은하그룹 인화집튠의 이강진 회장님이 제 외삼촌이십니다. 지금 그분께 전화를 걸어 제 신용에 대해 확인시켜 드릴까요? 은하그룹 이강진 회장님? 김 부장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충격과 경외심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 이름은 다른 어떤 말보다 효과적이었습니다. 대표님이셨군요. 실례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즉시 제가 직접 가서 대표님께서 요청하신 대로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방송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통유리 창가로 다가가 섰습니다. 창밖은 햇살이 찬란하고 차들이 분주하게 오갔지만 제 마음은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의 바다처럼 겉은 평온했으나 속에서는 거대한 파도가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박지훈, 김영숙, 당신들 체면이 그렇게 중요했나요? 기습 공격을 그렇게 좋아했나요? 좋아요. 오늘 제가 당신들에게 아주 큰 선물을 하나 드리죠. 온 하객들 앞에서 제대로 체면을 세울 수 있도록 말입니다. 저는 차키를 집어들고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심지어 가벼운 화장까지 했죠. 이렇게 멋진 연극에 저라는 주연 배우 중 한 명이 빠질 수야 없죠.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봐야겠습니다. 제 공지사항이 마이크를 통해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질 때 제좋은 시어머니 김영숙 여사님의 얼굴이 어떤 표정을 지을지 분명 망연자실하겠죠. 그리고 분노에 차 소리치겠죠. 이서연, 네가 감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네, 저는 그러면 안 됐겠죠. 하지만 당신들은 대체 무슨 자격으로 제게 그런 짓을 한 건가요? 이번만큼은 더는 참지 않겠습니다. 2부 폭풍의 서막 그랜드 로얄 호텔 서울 무궁화 그랜드 볼룸. 이곳은 환갑 잔치 현장이라기보다는 돈과 허영으로 쌓아 올린 화려한 연극 무대 같았다.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눈부신 빛을 반사하며 화려하게 차려입은 하객들의 모습을 비추었다. 공기 중에는 음식 향기와 향수 냄새, 그리고 들뜬 소음이 뒤섞여 있었다. 주 무대 배경에는 죽간축 환갑이라는 거대한 글씨가 붉게 빛나고 있었다. 오늘의 주인공인 내 시어머니 김영숙은 맞춤 제작한 짙은 보라색 한복을 차려입고 목에는 보기에도 묵직해 보이는 숭근 목걸이를 걸고 있었다. 머리는 한 올에 흐트러짐 없이 단정하게 빗어 넘겼고 얼굴에는 더위만만한 미소가 가득했다. 그녀는 오랜 친구들과 아첨하는 친척들에게 둘러싸여 주빈석에 앉아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찬사를 받고 있었다. 그녀는 때때로 과장된 웃음소리를 냈고 눈가의 주름이 국화처럼 활짝 폈다. 이 자리가 무척이나 마음에 드는 모양이었다. 내 좋은 남편 박지우는 딱 맞는 정장에 넥타이를 매고 번지르르한 모습으로 하객들 사이를 오갔다. 얼굴에는 다소 경직되었지만 애써 유지하는 미소를 띤 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인사를 건넸다. 그는 가끔 무의식적으로 연회장 입구 쪽을 쳐다보았고 그의 눈빛에는 알아채기 힘든 불안감이 스쳤지만 이내 주위의 소란 속에 묻혀버렸다. 나는 연회장 가장 뒤편 두꺼운 커튼에 반쯤 가려진 구석에 서 있었다. 이곳은 전체 상황을 뚜렷하게 볼 수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 눈에 잘 띄지 않는 아주 좋은 자리였다. 방금 직원이 건네준 샴페인 잔을 들고 있었지만 마실 생각은 없었다. 그저 잔을 가볍게 흔들며 금빛 액체가 잔벽을 따라 소용돌이 치는 것을 바라볼 뿐이었다. 마음은 무서울 정도로 평온했다. 분노도 억울함도 없었다. 그저 차가운 눈으로 곧 상연될 이 소동을 지켜보는 방관자의 심정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막을 올린 사람이었다. 시간이 거의 다 되었다. 아니나 다를까 몇 분 지나지 않아 연회부 김 부장이 호텔 유니폼을 입은 근엄한 표정의 직원 2명을 데리고 서두르면서도 목표가 뚜렷한 발걸음으로 주무대를 향해 똑바로 걸어갔다. 김 부장의 얼굴은 다소 창백했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그는 손에 무선 마이크를 들고 있었다. 무대 위 사회자는 한창 분위기를 띄우며 축사를 하고 있었다. 김 부장이 무대에 오르는 것을 보고는 잠시 멈칫했다. 막 입을 열어 물어보려던 찰나 김 부장이 그에게 손짓으로 잠시 멈추라는 신호를 보내고는 그의 마이크를 바로 빼앗아 들었다. 이 돌발 행동에 앞쪽 테이블에 앉아있던 몇몇 하객들의 시선이 쏠렸다. 대화 소리가 조금 잦아들었고 많은 이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무대를 쳐다봤다. 김영숙도 그를 발견하고는 미간을 찌푸렸다. 자신의 하이라이트를 방해하는 사람이 나타나 불쾌한 듯했지만 아마 호텔 측에서 준비한 특별 이벤트라고 생각했는지 그저 거만한 자세를 유지한 채 무대를 지켜보았다. 박지훈도 발걸음을 멈추고 의아한 표정으로 무대를 바라봤다. 무대 위 인물이 김 부장이라는 것을 확인한 순간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불길한 예감이 그를 덮쳤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주빈석에 앉은 어머니 쪽을 쳐다보았고 눈빛은 당황으로 가득했다. 김 부장은 마치 스스로에게 기운을 불어넣듯 심호흡을 한번 하고는 마이크를 들어 올렸다. 그의 목소리는 연회장 곳곳에 설치된 고품질 음향 시스템을 통해 울려 퍼졌다. 알아채기 힘든 떨림이 섞여 있었지만 충분히 선명했다. 내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기쁜 날 잠시 방해하게 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는 그랜드 로얄 호텔 서울 연회부장 김진수입니다. 장내가 점차 조용해지며 모든 시선이 무대 위로 집중되었다. 김영숙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그녀는 몸을 바로 세웠다. 박지우는 무의식적으로 몇 걸음 앞으로 나섰다.
마치 막으려는 듯했지만 섣불리 무대로 올라가지는 못했다. 김 부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용어를 고르는 듯하더니 한 글자 한 글자 명확하게 방송을 시작했다. 저희 호텔 측의 긴급 확인 결과 지금부터 여러분께 중대한 사실을 하나 공지해드립니다. 금일 거행되는 김영숙 여사님의 환갑연의 예약자 및 유일한 비용 책임자인 이서연님께서 방금 전 호텔 측에 본 행사의 예약 및 구체적인 진행 상황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계시며 본인의 명의로 예약을 진행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그 누구에게도 위임한 적이 없음을 공식적으로 통보해 오셨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무궁화 그랜드 볼룸 전체는 기이한 정적에 휩싸였다.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정도였다. 모든 사람들의 표정이 굳어버렸다. 방금 전까지 떠들썩했던 연 회장은 마치 음소거 버튼이 눌린 듯했다. 김영숙의 얼굴에 떠있던 더위만만한 미소는 순간 얼어붙었고 마치 싸구려 페인트처럼 한 조각씩 벗겨져 나가며 그 밑에 있던 믿을 수 없다는 경악과 서서히 타오르는 분노를 드러냈다. 그녀는 입을 벌리고 눈은 동방울처럼 커진 채 무대 위에 김 부장을 뚫어져라 쳐다봤다. 마치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박지훈은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것처럼 얼굴이 종이장처럼 새하얘졌다. 몸이 휘청하며 하마터면 쓰러질 뻔했다. 그는 맹렬히 입구 쪽을 쳐다보다가 다시 주빈석의 어머니를 보았다. 어쩔 줄 몰라 하며 이마에는 순식간에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김 부장은 아래에서 쏟아지는 수많은 경악, 의심, 혹은 구경거리라도 난 듯한 시선들을 견뎌내며 최대한 평온한 어조로 남은 부분을 마저 읽어내려갔다. 따라서 금일 연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저희 호텔이 이서연님께 청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즉시 본 연회의 실제 주최 측인 박지훈님, 김영숙 여사님 및 그 가족분들께서는 호텔 측과 관련 비용 및 후속 조치에 대해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 반드시 10분 내로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호텔은 자체 권익 보호를 위해 행사 중단, 재산 가압류 및 경찰 신고를 포함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방송을 마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즐거운 시간을 방해한 점 사과드립니다. 김 부장은 말을 마치고 마치 극도로 어려운 임무를 완수한 사람처럼 넋이 나간 사회자에게 마이크를 돌려주고는 직원들과 함께 거의 도망치듯 무대에서 내려왔다. 정적, 죽음과 같은 정적이 약 3, 5초간 이어졌다. 그리고 우르르 하는 소리와 함께 연 회장 전체가 마치 폭탄이라도 터진 듯 난리가 났다. 수군거리는 소리, 놀라는 소리, 의심하는 소리, 심지어 억누르지 못한 낮은 웃음소리까지 뒤섞여 거대한 소음의 파도를 이루며 거의 지붕을 날려버릴 기세였다. 무슨 상황이야? 이서연이 누구지? 박신의 며느리잖아. 박지훈 와이프. 오늘 잔치하는 걸 몰랐다고? 며느리한테 연락도 안 했나? 말도 안 돼. 며느리 이름으로 예약해놓고 돈은 안 낸다는 거잖아. 세상에, 저 108개 테이블이면 돈이 얼마야? 박씨 집안, 지금 뭐 하는 거지? 며느리는 안 오고, 돈도 안 내고, 완전 빈깡통으로 잔치 벌인 거네. 하아, 이거 정말 볼만해졌네. 김영숙 여사, 평소에 아들 며느리가 얼마나 효도하는지 자랑하고 다니더니 꼴 좀 봐. 저기, 김영숙 얼굴 좀 봐. 쯧쯧, 완전히 잿빛이네. 박지훈은 어디 숨었어? 수많은 시선이 마치 탐조등처럼 주빈석의 김영숙과 사람들 속으로 숨으려는 박지훈에게 일제히 쏟아졌다. 그 시선 속에는 동정, 경멸,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지만 가장 많은 것은 구경거리를 즐기는 노골적인 흥미였다. 김영숙은 평생 이렇게 창피를 당해본 적이 없었다. 온몸의 피가 머리로 쏠리는 것 같았고 얼굴은 누군가에게 수십 대 뺨이라도 맞은 것처럼 화끈거렸다. 그녀는 벌떡 일어섰다. 너무 급하게 일어나는 바람에 뒤에 있던 의자가 날카로운 마찰음을 냈다. 그녀는 김 부장이 사라진 방향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손가락은 심하게 떨렸고
가슴은 격렬하게 오르내렸다. 입을 벌렸지만 극한의 분노와 수치심에 순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박지훈이 마침내 인파를 헤치고 주빈석으로 달려와 비틀거리는 김영숙을 붙잡았다. 얼굴은 창백했고 목소리에는 울음이 섞여 있었다. 괜찮아요, 엄마. 분명 오해가 있을 거예요. 오해? 오해? 김영숙은 마침내 목소리를 되찾았다. 거의 찢어질 듯 날카로웠다. 그녀는 박지훈의 손을 뿌리치며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졌다. 박지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서연 그 쌍년이, 그년이 어떻게 감히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녀의 고함 소리는 소란스러운 연회장 안에서도 선명하게 들렸고 호텔 방송의 진실성을 더욱 확실하게 증명해 주었다. 정말로 며느리한테 알리지도 않았네. 며느리한테 쌍욕까지 하다니. 저 시어머니 며느리 이름으로 예약해놓고 연락도 안 했다니. 저런 막장 드라마가 있나. 이제 어떻게 수습하려나? 호텔에서 행사 중단하고 경찰 부른다는데 주변의 수군거림은 더욱 커져 마치 수많은 바늘처럼 김영숙과 박지훈의 몸을 찔렀다. 박지훈은 당황과 수치심, 두려움에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는 김영숙의 팔을 잡고 목소리를 낮춰 다급하게 말했다. 엄마, 목소리 좀 낮추세요. 사람들 다 보잖아요. 일단 호텔 지배인하고 얘기부터 해봐요. 얘기는 무슨 놈의 얘기. 김영숙은 완전히 이성을 잃고 본색을 드러냈다. 틀림없이 이서연 그년 짓이야. 그 재수없는 년, 상갓집 기둥 같은 년, 날 망신 주려고 작정한 거야. 천벌을 받을 년. 지훈아, 아버지한테 전화해. 친척들한테 다 전화해. 내가 오늘 저 이서연 년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보자고. 감히 우리 박씨 가문머리 꼭대기에 올라와 똥을 싸? 그녀는 욕을 퍼부으며 흥분해서 휴대폰을 꺼내려 했다. 하지만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 휴대폰이 툭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다. 바로 그때 나는 한 번도 마시지 않았던 샴페인 잔을 내려놓고 잊지도 않은 옷깃의 주름을 정리하며 구석의 그림자 속에서 태연하게 걸어 나왔다. 하이힐이 대리석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가 맑고 규칙적으로 울렸다. 이 혼란스러운 소음 속에서 그리 큰 소리는 아니었지만 이상하게도 일부 사람들의 주의를 끌었다. 내 얼굴에는 있을 듯 말 듯 한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고 발걸음은 안정적이었다. 나는 무대 앞 저 폭풍의 중심인 주빈석을 향해 똑바로 걸어갔다. 내가 지나가는 곳마다 복도 가까이 있던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조용해지며 양옆으로 물러나 저절로 길을 터주었다. 수많은 시선이 처음에는 의아함에서 나를 알아본 후에는 경악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짙은 흥미와 기대로 바뀌었다. 연극의 하이라이트가 드디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서연아. 박지훈이 나를 가장 먼저 발견하고는 실성한 듯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경악과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가득했다. 김영숙은 그 소리에 맹렬히 고개를 들었다. 온전하고 차분한 모습으로 내 앞에 서 있는 나를 보자 그녀의 얼굴에 떠오른 표정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다채로웠다. 경악, 분노, 원망, 그리고 약간의 당황까지. 이서연. 그녀는 마침내 분노를 터뜨릴 대상을 찾은 듯 맹렬히 한 걸음 앞으로 나와 새빨간 매니큐어를 칠한 손가락을 내밀었다. 거의 내 코끝에 닿을 기세였다. 극한의 분노로 목소리가 떨리고 갈라졌다. 너였구나. 역시 너. 이 쌍년 짓이었어. 뭘 어쩌자는 거야. 내 환갑잔치를 망치고 싶었어? 우리 박씨 가문을 온 동네 웃음거리로 만들고 싶었냐고. 나는 걸음을 멈추고 그녀에게서 1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섰다. 불이라도 뿜을 듯한 그녀의 시선을 평온하게 마주했다. 입가의 미소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어머님, 내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갑자기 다시 조용해진 연회장 안에서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그 말씀은 제가 감당하기 어렵네요. 어머님 환갑 잔치를 망친 사람이 과연 저일까요? 제 허락도 없이 제 이름으로 108개 테이블을 예약하고 저를 물주로 만들려던 그 사람이 아닐까요?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얼굴이 새하얘진 채 존재감을 지우려 애쓰는 박지훈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말투에는 적절한 의아함을 담았다. 지훈 씨, 그렇죠? 내 주민등록증 사본을 쓸 때는 왜 미리 말해줄 생각을 못했어요? 내가 너무 일찍 알면 어머님의 서프라이즈를 망칠까봐 그랬나요? 내 이 한마디는 또 하나의 거대한 폭탄을 투하한 것과 같았다. 주민등록증 사본까지? 확실하네. 박씨 집안 그냥 며느리한테 알리지 않은 게 아니라 며느리 신분증을 몰래 훔쳐서 명의를 도용한 거였어. 이 말에 방금 전까지 혹시 오해가 아닐까. 일말의 의심을 품었던 사람들조차 완전히 상황을 파악했다. 박씨 모자를 향한 시선은 경멸과 비난으로 가득 찼다. 정말 파렴치하네. 며느리 신분증을 훔쳤어? 이건 사기랑 뭐가 달라? 저러니 며느리가 뒤집어지지. 누가 저런 꼴을 당하고 가만히 있겠어? 박씨 집안 정말 상종 못할 집안이네. 김영숙은 내 가벼운 한마디에 숨이 막혀 넘어갈 뻔했다. 나를 가리키던 손은 더욱 심하게 떨렸고 얼굴은 돼지간처럼 검붓게 변했다. 너 하고 한참을 버벅거리다 마침내 히스테릭한 비명을 내질렀다. 헛소리하지 마. 네가 분명히 약속했잖아. 이제 와서 딴소리야. 이 독한 년, 상갓집 기둥 같은 년, 우리 박씨 집안에 네가 들어와서 8대 조상까지 재수없게 만들었어. 제가 약속했다고요? 나는 가만히 웃었다. 귀를 쫑긋 세우고 듣고 있는 하객들을 향해 시선을 돌리며 목소리를 조금 높여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했다. 어머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어르신, 선배님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지훈 씨가 잘하는 걸 지켜보셨을 테고 살이 분별하시는 분들이실 겁니다.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만약 저 이서연이 직접 약속하고 제 돈으로 어머님의 이 성대한 환갑잔치를 열어드리기로 했다면 제가 오늘 왜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몰랐을까요? 왜 박씨 가문 사람 누구 하나 제게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왜 저는 평상복 차림으로 있다가 호텔 지배인에게서 15억 원이 넘는 청구서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는 독촉 전화를 받고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까요? 나는 사방을 둘러보았다. 시선은 당당했고 말투에는 적절한 억울함과 그 이상의 냉정함이 묻어났다. 저 이서연, 박씨 가문의 시집와 3년간 제 본분을 지키며 단 한 번도 무례하게 군 적이 없다고 자부합니다. 오늘 이 일이 만약 호텔 측에서 저를 찾지 않았다면 저는 법원에서 소환장을 받고 나서야 제가 영문도 모른 채 수십억의 빚을 떠안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내 말이 끝나자 여론은 완전히 내 쪽으로 기울었다. 그래, 저게 말이 되지. 박씨 집안 정말 사람을 너무 괴롭히네. No. 신분증 훔쳐 쓰고 당사자한테 알리지도 않고 이건 그냥 뒤통수 치려는 거잖아. 저 아가씨 저런 집안 만나서 정말 고생이 많았겠네. 절대 저 돈 내주면 안 돼. 지지한다. 김영숙은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수군거림에 휩싸여 분노로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녀는 자신이 평소에 그토록 무시했던 며느리가 지금 감히 자신에게 저렇게 말대꾸를 하고 심지어 여론을 선동하는 것을 보자 묵은 원한과 새로운 분노가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완전히 미쳐버렸다. 그녀는 맹렬히 나를 향해 달려들며 손을 들어 내 뺨을 때리려 했다. 이 주둥아리를 찢어버릴 테다. 이 쌍년. 엄마, 안 돼요. 박지훈은 혼비백산하여 그녀를 막으려 했지만 한 발 늦었다. 나는 그녀가 이럴 줄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그녀가 달려드는 순간 가볍게 몸을 옆으로 피했다. 김영숙은 너무 세게 달려든 데다 익숙하지 않은 높은 구두를 신고 있었기에 허공을 가른 손은 균형을 잃게 만들었다. 아, 하는 소리와 함께 그녀는 보기 흉하게 바닥에 넘어졌다. 한복 치마가 들춰지며 민망한 속옷이 드러났다. 장내에서는 순간 억누르지 못한 폭소와 경악이 터져나왔다. 엄마, 박지훈이 황급히 달려가 그녀를 부축했다. 김영숙이 평생 이런 치욕을 당해본 적이 있었을까? 그것도 자신의 환갑 잔치에서.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체면도 잊은 채 다리를 치며 대성통곡하기 시작했다. 울면서 소리쳤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죽이려 드네. 박지훈, 이 쓸모없는 놈아. 내 엄마가 이렇게 당하는 걸 보고만 있을 거냐. 나 못 살아. 상황은 완전히 통제불능 상태가 되어 극도의 혼란에 빠졌다. 박지훈이 김영숙을 일으키려 했지만 그녀는 바닥에 드러누워 떼를 쓰며 일어나지 않았다. 친척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볼 뿐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못했다. 하객들은 고개를 젓거나 수군거리거나 심지어 휴대폰을 꺼내 몰래 촬영하기까지 했다. 그리고 나는 그저 이 모든 소동을 차갑게 지켜볼 뿐이었다. 마치 나와는 상관없는 한편의 서커스를 보는 것처럼. 그때 김 부장이 보안 요원들과 함께 적절한 타이밍에 다시 나타났다.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바닥에 누워있는 김영숙과 쩔쩔매는 박지훈에게 말했다. 김영숙 여사님, 박지훈 씨, 10분이 지났습니다. 지금 즉시 결정해 주십시오. 비용을 지불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희가 규정대로 행사를 중단하고 경찰에 신고하겠습니까? 김영숙의 울음소리가 뚝 그쳤다. 그녀는 겁에 질린 얼굴로 고개를 들었다. 박지훈은 잿빛 얼굴로 입술을 파르르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3부, 심판의 시간. 내빈 여러분, 오늘 소란을 피워 죄송합니다. 내 목소리는 아직 꺼지지 않은 연회장의 음향 장비를 통해 모든 구석구석으로 선명하게 퍼져나갔다. 수군거림과 박지훈의 억눌린 신음소리를 모두 잠재웠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몰래 촬영하던 휴대폰 렌즈들까지도 나에게로 집중되었다. 김영숙은 마치 척추라도 뽑힌 듯 테이블에 기댄 채 텅 빈 눈으로 절망적인 잿빛만 남았다. 박지훈은 고개를 더욱 깊이 숙여 마치 땅속으로라도 꺼져버리고 싶은 듯했다. 나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평온하면서도 단호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이서연은 이 자리에서 엄중히 선언합니다. 저와 박지훈 씨의 결혼은 기만, 계산, 그리고 끝없는 억울함에 기반하여 이미 오래전에 이름만 남은 껍데기였습니다. 오늘의 이 일은 제가 순간의 감정으로 벌인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억압된 결과가 터져나온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그들, 박씨 가문이 저를 단 한 번도 가족으로 여기지 않았고 심지어 저를 빚더미에 밀어 넣으려는 음모까지 꾸민 이상 이런 결혼 생활을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힘없이 주저앉은 박지훈을 날카로운 눈빛으로 쳐다봤다. 박지훈 씨, 우리 이혼해요. 내일 제 변호사가 당신 직장으로 이혼 합의서를 보낼 겁니다. 재산분할과 당신들이 오늘 저에게 씌우려 했던 이 15억 원이 넘는 빚의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봅시다. 안 돼, 서연아. 이혼은 안 돼. 박지훈은 마치 꼬리라도 밟힌 고양이처럼 맹렬히 고개를 들었다.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채 비참하게 기어와 내 바짓가랑이를 잡으려 했다. 내가 잘못했어, 서연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 엄마가 시킨 거야. 엄마가 내 이름으로 예약하면 네가 체면 때문에 결국 돈을 낼 거라고 그랬어. 난 정말 이러고 싶지 않았어. 우리 다시 얘기 좀 해.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또 이 타령이었다. 일이 터지면 엄마 탓으로 돌리는 것. 나는 혐오감에 한 걸음 뒤로 물러나 그의 더러운 손을 피했다. 차갑게 말했다. 기회? 박지훈 씨, 내가 당신들에게 준 기회는 너무나도 많았어요. 처음 당신들 집안의 빚을 숨겼을 때부터 몰래 예금을 빼돌렸을 때, 그리고 오늘 내 신분증을 훔쳐 이 108개 테이블을 예약했을 때까지 매번 나는 스스로에게 참자, 언젠가는 바뀌겠지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결과는요? 당신들의 덧춘진츠 탐욕뿐이었어요. 당신은 내가 아직도 그 말을 믿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머님, 나는 잿빛 얼굴에 김영숙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말투에는 얼음장 같은 조롱이 담겨 있었다. 이 어머님이라는 호칭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지난 3년간의 정성 어린 가르침에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사악해질 수 있는지 똑똑히 배웠습니다. 어머님의 환갑 잔치 천천히 즐기세요. 25억 원이 넘는 청구서는 어머님의 귀한 아드님이 어머님의 체면을 세워드리기 위해 벌인 일의 대가입니다. 어머님과 아드님이 알아서 해결하세요. 이서영과는
이제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말을 마치고 나는 더 이상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이 역겨운 장소를 떠나기 위해 몸을 돌렸다. 내 등은 꼿꼿이 펴져 있었고 한 걸음 한 걸음이 안정적이었다. 마음속에는 상상했던 통쾌함도 슬픔도 없었다. 오직 천근만근의 짐을 내려놓은 듯한 피로감과 해방감만이 존재했다. 드디어 말했다. 드디어 끝났다. 거기서. 이서연, 너 거기서. 김영숙이 마치 마지막 기력을 쥐어짜내듯 처절한 비명을 질렀다. 이혼? 꿈도 꾸지 마. 네가 박씨 집안을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오고 나가고 싶으면 나갈 수 있는 곳인 줄 알아? 어림도 없는 소리. 이혼하고 싶으면 내 명의로 된 그 혼전 아파트 내놓고 우리 지훈이 정신적 피해 보상금으로 5억 원 내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을 때까지 물고 늘어져서 평생 이혼 못하게 만들어줄 테다. 나는 걸음을 멈췄지만 돌아보지는 않았다. 그저 어이가 없을 뿐이었다. 이 지경에 이르러서도 그녀는 아직도 꿈을 꾸고 있었다. 주변의 하객들도 더는 듣고 있을 수 없었다. 세상에, 저 할머니 미쳤나 봐. 자기 아들이 저 지경인데 아직도 며느리 집 뜯어먹을 생각만 하네. 아이, 정말 파렴치하기 짝이 없네. 아가씨, 겁먹지 말아요. 법은 당신 편일 거예요. 박지훈도 마치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은 듯 따라 소리쳤다. 그래, 서연아, 그렇게 매정하게 굴지 마. 이혼하려면 나한테 보상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직장에 찾아가서 난리를 칠 거야. 내 인생을 망쳐버릴 거라고. 협박이라. 나는 천천히 몸을 돌려 이미 바닥까지 드러낸 이모자를 바라봤다. 눈빛은 칼날처럼 차가웠다. 어디 한번 해보시죠. 당신들이 제 직장에 찾아가 난리치는 게 빠를지 아니면 제 손에 있는 이체 기록, 녹음 파일, 병원 진단서, 그리고 오늘 이 장면이 찍힌 영상이 인터넷에 퍼지는 게 빠를지. 박지훈 씨, 당신 그 작은 과장 자리 계속하고 싶지 않으세요? 어머님, 이 동네에서 계속 얼굴 들고 살고 싶지 않으세요? 박지훈과 김영숙은 순간 말을 잃었다. 얼굴은 귀신처럼 창백해졌다. 그들은 벼랑 끝에 몰린 내가 정말로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바로 그때 연회장 입구 쪽에서 묵직하고 힘있는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약간의 위험이 섞였지만 걱정이 가득한 목소리가 울렸다. 서연아, 무슨 일이냐? 전화를 계속 안 받아서 외삼촌이 걱정돼서 와봤다. 마침 근처에서 회의가 있었는데 이게 다 무슨 소란이야? 사람들이 소리가 나는 쪽을 쳐다보았다. 잘 재단된 정장을 입은 기품 있고 차분한 중년 남성이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그의 뒤에는 서류 가방을 든 비서로 보이는 사람이 따랐다. 남자는 온화한 인상이었지만 눈빛은 예리하고 힘이 있었으며 온몸에서는 오랫동안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 특유의 여유로운 기품이 풍겼다. 바로 나의 외삼촌 은하그룹의 회장 이강진이었다. 외삼촌의 등장은 이미 파도가 거세게 일렁이는 호수에 거대한 바위를 던진 것과 같았다. 더 큰 파문을 일으켰다. 이 자리에 있던 꽤 많은 유력 인사들이 그를 알아보고는 술렁였다. 저분은 은하그룹의 이강진 회장님 아니신가? 방금 저 아가씨를 뭐라고 불렀지? 서연아? 외삼촌? 세상에. 저 이서연이라는 아가씨가 이강진 회장 조카였어? 어쩐지 저렇게 당당하더라니. 친정 배경이 저렇게 대단했구나. 박씨 집안, 이거 제대로 임자 만났네. 그냥 임자가 아니라 이건 뭐 티타늄 합금 강판을 걷어찬 격이네. 외삼촌의 시선은 난장판이 된 현장을 훑고 힘없이 주저앉은 김영숙과 넋이 나간 박지훈을 지나 마침내 내게 닿았다.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묻는 눈빛이었다. 외삼촌을 보는 순간 억지로 버티던 강인함에 작은 틈이 생기는 것 같았다. 코끝이 시큰해졌지만 이내 꾹 눌러 참았다. 나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가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간략하게 설명했다. 외삼촌, 어떻게 오셨어요? 별일 아니에요. 그냥 박씨 집안에서 저 몰래 제 이름으로 이 108개 테이블 환갑잔치를 예약하고 저더러 돈을 내라고 해서
얘기가 좀 안 통해서 제가 막 나가려던 참이었어요. 나는 가볍게 말했지만 외삼촌처럼 영리한 사람이 이 현장의 혼란과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 그리고 박씨 모자의 꼴을 보고 상황을 파악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평소 온화하던 눈에는 서슬퍼런 빛이 스쳤다. 그는 즉시 화를 내는 대신 먼저 내 곁으로 와서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말투에는 반박할 수 없는 보호의 의지가 담겨 있었다. 고생했구나. 우리 서연이. 외삼촌이 있으니 이제 아무도 널 함부로 대하지 못할 거다. 그리고 그는 김 부장을 향해 돌아섰다. 말투는 비즈니스맨의 냉정함과 위엄을 되찾았다. 김 부장님 맞으시죠? 저는 은하그룹이 강진입니다. 오늘 일로 호텔에 폐를 끼쳤군요. 손실액이 얼마입니까? 정산해서 청구서를 은하그룹 재무팀으로 직접 보내주십시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김 부장은 이 연이은 반전에 이미 정신이 나가 있었다. 이강진 회장의 말을 듣고는 마치 구원이라도 받은 듯 허리를 숙이며 말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떻게 회장님께 폐를 끼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외삼촌은 손을 저었다. 말투는 단호했다. 제 조카의 이름이 도용되어 귀호텔의 혼란과 손실을 끼쳤으니 마땅히 배상해야죠. 그 외의 일은 그는 박씨 모자를 향해 차가운 시선을 던졌다. 법과 공론이 알아서 판단할 겁니다. 외삼촌의 이 한마디는 매우 높은 차원의 대응이었다. 호텔 측의 걱정을 깔끔하게 해결해주면서 내 명예를 지켜주었다. 이것은 빚을 갚지 않는 것이 아니라 외삼촌이 나서서 책임을 지는 것이었기에 성격이 완전히 달랐다. 그리고 이는 박씨 가문의 뺨을 아주 세게 후려치는 지극히 모욕적인 방식이었다. 당신들이 괴물처럼 두려워하던 천문학적인 청구서가 내 눈에는 그저 처리해야 할 작은 골칫거리일 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셈이었다. 김영숙과 박지우는 완전히 넋이 나갔다. 은하그룹 이강진. 그 이름은 박씨 가문이 고개를 들어도 발끝조차 볼 수 없는 거대한 존재였다. 평소에 허세를 부릴 때조차 감히 입에 담지도 못할 최상위 계층이었다. 이서연이 이강진 회장의 조카였다니. 김영숙은 자신이 과거에 이서연을 향해 평범한 집안 출신, 가정교육도 못 받은 것, 주제도 모르고 넘본다며 수없이 조롱했던 것을 떠올렸다.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자신의 뺨을 수백 대라도 때리고 싶었다. 만약 일찍 알았더라면 감히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박지우는 더욱 얼굴이 잿빛이 되었다. 자신이 몰래 재산을 빼돌리고 이서연의 혼전 아파트를 노리던 치졸한 행동들을 떠올리자 차가운 기운이 발끝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치솟았다. 이강진 같은 외삼촌이 버티고 있다면 이서연이 아까 말했던 변호사와 증거들은 모두 사실일 것이다. 그는 끝났다. 그의 직장, 그의 미래, 모든 것이 끝났다. 외삼촌은 잿빛 얼굴의 박씨 모자에게는 더 이상 눈길도 주지 않고 온화한 목소리로 내게 말했다. 서연아, 여기는 더러운 기운만 가득하니 더 있을 필요 없다. 외삼촌이랑 가자. 남은 일은 변호사에게 맡기면 된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속에 따뜻한 기류가 흘렀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역시 피를 나눈 가족이 가장 든든했다. 외삼촌은 다시 김 부장에게 지시했다. 김 부장님, 질서를 좀 유지해 주시고 관계없는 사람들이 제 조카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관련된 CCTV 영상도 사본을 하나 준비해 주시면 제 변호사가 곧 와서 받아갈 겁니다. 네, 회장님, 걱정 마십시오. 완벽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김 부장은 허리를 굽신거리며 대답했다. 외삼촌은 그제야 나를 감싸안고 모든 사람들의 경외, 부러움 혹은 동정 어린 시선 속에서 태연하게 연회장 밖으로 걸어나갔다. 김영숙 옆을 지날 때 나는 그녀가 내뱉는 아주 미세하고 끝없는 후회와 공포가 섞인 흐느낌을 들었다. 박지우는 마치 한 무더기의 진흙처럼 바닥에 완전히 주저앉아 있었다. 우리를 쳐다볼 용기조차 없는 듯했다.
무궁화 그랜드 볼룸의 화려한 문을 나서자 그 문은 뒤편의 소란과 혼돈, 그리고 그 아수라장을 완전히 차단해 주었다. 문 밖은 햇살이 좋았다. 외삼촌은 나를 보며 한숨을 쉬었다. 눈빛에는 안타까움이 가득했다. 이 바보 같은 녀석. 이렇게 고생했으면서 왜 진작 외삼촌한테 말하지 않았어. 나는 웃었다. 웃음 속에는 해방감과 약간의 피로감이 섞여 있었다. 예전에는 그냥 제 일은 제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외삼촌께 패기치고 싶지 않았고요. 무슨 바보 같은 소리냐. 내가 네 외삼촌이잖니. 외삼촌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앞으로는 기억해둬. 우리 집안 사람들은 일을 버리지는 않지만 절대 당하고만 있지도 않아. 누가 감히 널 속상하게 하면 외삼촌이 가만두지 않을 거다. 나는 힘껏 고개를 끄덕였다. 외삼촌의 차는 번화한 거리를 안정적으로 달렸다. 차 안은 고급 가죽과 은은한 나무 향으로 가득 차 방금 전 호텔의 소란과는 전혀 다른 세상 같았다. 나는 편안한 뒷좌석에 기대어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마음은 복잡했다. 해방감은 분명했다. 오랫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갑자기 치워진 것처럼 숨쉬기조차 편해졌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뼛속까지 스며드는 피로감과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공허함이 밀려왔다. 3년의 결혼 생활, 천여 개의 밤낮, 내가 안식처라고 믿었던 곳이 사실은 처음부터 정교하게 설계된 진흙탕이었다. 이제 겨우 빠져나왔지만 온몸에는 오물이 묻어 있었고 그것을 씻어내고 치유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용기가 필요했다. 외삼촌은 내 옆에 앉아 바로 말을 걸지 않고 조용히 함께 있어 주었다. 그는 내 성격을 잘 알기에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끊임없는 위로가 아니라 마음을 진정시킬 시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낮고 신속하게 몇 통의 전화를 걸었다. 간결하고 명확하게 지시를 내렸다. 은하그룹의 수석 법무팀장에게 즉시 전담팀을 꾸려 내 이혼 소송과 오늘 환갑잔치로 인해 발생한 후속 문제들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비서에게는 오후에 예정되어 있던 비상회의 하나를 취소하라고 알렸다. 모든 지시는 명확하고 단호했으며 모든 것을 통제하는 힘이 느껴졌다. 이것이 나의 외삼촌 은하그룹의 총수였다. 평소에는 온화하고 기품 있지만 가족이 관련된 일이라면 그의 단호함과 번개 같은 행동력은 여실히 드러났다. 그의 차분한 목소리를 들으며 나는 긴장했던 신경이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다. 외삼촌이 있으니 하늘이 무너져도 괜찮을 것 같았다. 서연아, 외삼촌은 전화를 마치고 휴대폰을 옆에 두며 나를 돌아봤다. 목소리는 온화했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진지함이 묻어 있었다. 이제 우리끼리니 외삼촌한테 솔직하게 말해봐라. 박씨 집안이 오늘 일 말고 예전에 또 어떻게 널 괴롭혔니? 아까 네가 말한 재산 빼돌리기, 혼전 아파트 노린 것, 그리고 박지훈의 건강 문제까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모든 세부 사항을 알아야 변호사가 만반의 준비를 할 수 있다. 나는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더 이상 숨길 필요도 없었다. 심호흡을 한번 하고 나는 지난 3년간 쌓아온 억울함과 발견했던 흔적들을 최대한 평온하게 털어놓기 시작했다. 결혼 초기 김영숙의 온갖 트집과 시집살이부터 박지훈이 재테크에 더 능하다는 핑계로 내 월급 통장을 가져갔던 일서 나중에 강하게 요구해서 돌려받았지만 대부분의 수입은 이미 생활비로 쓰인 후였다. 그리고 그가 우리 부부 공동 예금의 일부를 몰래 빼돌려 그의 부모님 투자 실패 손실을 메꾼 것을 발견했던 일, 그리고 그가 여러 번 나를 구슬려 내 혼전 아파트 등기부 등본에 자기 이름을 올리려 했던 일까지. 우리 사랑의 증표라는 그럴듯한 명목으로 말이다. 그의 건강 문제는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조롱 섞인 말투로 말했다. 한 번은 제가 그의 서재를 정리하다가 아주 깊숙이 숨겨둔 건강검진 결과지와 남성 전문병원의 진료비 영수증 뭉치를 우연히 발견했어요. 결과지에는 정자활동성 저하 무정자증이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숨겼다고 생각했겠지만 내가 그의 물건을 뒤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외삼촌은 들을수록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특히 박지훈이 내 혼전 아파트를 노렸다는 대목에서는 무릎 위에 놓인 그의 손이 불끈 쥐어지며 손마디가 하얗게 변했다. 짐승만도 못한 놈들. 외삼촌은 이 사이로 네 글자를 뱉어냈다. 분명히 진심으로 분노한 모습이었다. 이 이강진의 조카를 감히 그따위로 취급해? 그는 심호흡으로 분노를 억누르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그게 다냐? 정말 그것뿐이야? 왠지 그 김영숙이라는 여자가 너한테 보이는 악의는 단순히 내 집안 배경을 무시하는 것 이상인 것 같다. 혹시 다른 거 아는 거 없어? 외삼촌의 통찰력은 역시 예리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마음속 깊이 묻어두어 거의 잊힐 뻔했던 한 가지 일이 떠올랐다. 외삼촌 혹시 3년 전에 저랑 지훈 씨 결혼 준비할 때 가족 모임에서 외숙모랑 같이 그 사람 한번 보신 거 기억나세요? 외삼촌은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회상했다. 조금 기억나는구나. 그때 그놈이 좀 능글맞아 보이긴 했지만 내 앞에서는 꽤 싹싹하고 자상한 척하더구나. 네 외숙모가 나중에 사람은 참 괜찮아 보인다고 말했던 것도 왜 그러냐. 그 모임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는 천천히 말했다. 김영숙 여사가 갑자기 저한테 아주 친절하게 대하면서 결혼을 서두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제가 박씨 집에 식사하러 갔다가 우연히 김영숙 여사가 베란다에서 목소리를 낮춰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걱정 마세요. 내가 다 생각이 있어요. 걔 외삼촌이 아무리 대단해도 바깥 사람이지. 우리 박씨 집안 며느리가 되면 우리 집안 법도를 따라야 하는 거야. 설마 이강진 회장이 며느리 시집살이에까지 간섭하겠어? 일단 기부터 꺾어놔야 해. 그때는 그냥 미래의 며느리에 대한 기선 제압이라고 생각했어요. 기분은 나빴지만 그냥 넘어갔죠. 그런데 나중에 김영숙 여사의 괴롭힘이 점점 심해지고 박지훈의 태도가 결혼 전후로 눈에 띄게 변하는 걸 보면서 가끔 그 말이 떠올랐어요. 뭔가 이상하다고는 생각했는데 뭐가 잘못됐는지는 정확히 몰랐어요. 외삼촌의 눈빛이 순간 매처럼 날카로워졌다. 내 말은 그 박씨 집안이 처음부터 너와 나의 관계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냐? 확실하진 않아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지훈 씨와 연애할 때 제가 외삼촌 얘기를 일부러 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친정 쪽이 형편이 괜찮다고만 했죠. 하지만 김영숙 여사처럼 이익에 밝은 성격이라면 마음먹고 알아봤다면 못 알아낼 것도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지 않으세요? 만약 그들이 정말로 제 평범한 집안을 그렇게 무시했다면 왜 박지훈이 저랑 결혼하는 걸 허락했을까요? 김영숙 여사는 아들이 재벌 2세나 고위공직자 딸과 결혼해서 가문을 빛내주길 항상 바랐었거든요. 외삼촌은 침묵했다. 손가락으로 가볍게 무릎을 두드리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차 안에는 잠시 엔진의 낮은 소음만이 가득했다. 바로 그때 내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다. 모르는 지역 번호였다. 끊으려다가 홀린 듯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이서연 씨 맞으신가요? 전화기 너머에서 소심하고 울음 섞인 중년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목소리였다. 네, 접니다만, 누구시죠? 저 유 여사예요. 지훈이네 앞집 사는 유 여사요. 상대방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불안했다. 천만다행이다. 전화 받아서. 서연 씨, 내가 정말 미안해요. 몇 년 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얘기가 있는데 오늘 호텔에서 그렇게 난리가 났다는 얘기를 듣고 양심에 너무 찔려서 꼭 말해줘야 할 것 같아서요. 앞집 유 여사. 평소에 만나면 늘 웃는 얼굴이었지만 눈빛에는 항상 무언가 캐묻는 듯한 기색이 있던 이웃이었다. 나는 스피커폰을 켜고 외삼촌도 함께 들을 수 있도록 했다. 유 여사님, 진정하시고 천천히 말씀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나는 최대한 목소리를 평온하게 유지하려 애썼다. 지훈이 엄마, 김영숙에 대한 얘기예요. 유 여사는 큰 결심을 한 듯 말이 빨라졌다. 아마 서연 씨 결혼하기 반년쯤 전이었을 거예요. 어느 날 오후에 앞집에서 부부 싸움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훈이 아빠 목소리 같았는데
당신 미쳤어? 이강진 회장이 어떤 사람인데 감히 그 조카를 건드려? 죽고 싶으면 혼자 죽지. 왜 온 가족을 끌어들여? 라고 소리치더라고요. 나와 외삼촌은 서로를 쳐다봤다. 두 사람의 눈에는 모두 충격이 담겨 있었다. 유 여사는 계속해서 말했다. 그러자 김영숙 목소리가 날카롭게 높아졌어요. 내가 왜 못해? 그 이서연이라는 애, 돈 많은 외삼촌 하나 있는 거 말고 뭐가 있어? 그래봤자 소용없어.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오고 애 낳으면 그만이야. 그땐 출가회인이지. 외삼촌이 아무리 대단해도 시집 온 조카네 집안일까지 간섭하겠어? 그때 우리가 꽉 잡고 있으면 외삼촌이 우리 지훈이 앞길 안 도와주고 배기겠냐고. 이게 바로 자원의 최대 활용이라는 거야. 라고요. 지훈이 아빠가 화가 많이 났는지 망상이라고 욕을 하더라고요. 그러자 김영숙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걱정 마. 내가 다 방법이 있어. 일단 기부터 꺾어놓고 빨리 아들 낳게 만들면 돼. 애한테 발목 잡히면 그때는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 그때 가서 외삼촌한테 우리 지훈이 좋은 자리 하나 알아봐 달라고 하거나 투자 좀 해달라고 하면 식은 죽 먹기지. 이게 바로 뭐랬더라. 우회 전략이라고 했나? 나중에 목소리가 작아져서 잘 못 들었는데 대충 김영숙이 서연 씨를 이용해서 외삼촌한테서 이득을 챙기려는 계획을 세우는 것 같았어요. 서연 씨, 내가 일부러 엿들은 게 아니라 그때 너무 시끄럽게 싸워서 다 들렸어요. 난 그동안 무서워서 말 못했어요. 괜히 휘말릴까 봐. 하지만 오늘 그들이 당신한테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정말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당신은 좋은 사람인데 그렇게 당하면 안 되잖아요. 유 여사의 말은 마치 차가운 열쇠처럼 어두운 진실로 통하는 문을 순식간에 열어젖혔다. 그랬구나. 모든 의문, 모든 불합리함이 이 순간에 모두 풀렸다. 김영숙이 한편으로는 나를 무시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결혼을 허락했던 이유. 그녀가 노렸던 것은 내가 아니라 내 뒤에 있는 외삼촌과 은하그룹이었다. 결혼 후에 그녀가 온갖 방법으로 나를 억압하고 길을 꺾으려 했던 이유. 그것은 나를 더 잘 통제하여 박씨 가문이 내 외삼촌에게 기생하기 위한 꼭두각시이자 도구로 만들기 위해서였다. 박지훈이 결혼 전후로 딴 사람처럼 변했던 이유. 어쩌면 나에 대한 그의 구애와 초반의 열정마저도 이 치밀한 계산의 일부였을지도 모른다. 그들 가족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 이서연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가져다 줄 수 있는 잠재적인 이익만을 보고 있었던 것이다. 심지어 박지훈의 무정자증조차 김영숙 본인도 몰랐거나 혹은 알면서도 일단 나를 시집 들여놓고 보자는 심산으로 숨겼을 가능성이 컸다. 차가운 기운이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치솟아 온몸이 떨렸다. 속이 울렁거리며 역겨움이 치밀었다. 내가 결혼이라고 믿었던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공리적이고 악의적인 사기극이었다니. 외삼촌의 얼굴은 이미 물이라도 떨어질 듯 어둡게 굳어 있었다. 그의 눈에는 무서운 폭풍이 일렁였다. 그 역시 같은 가능성을, 어쩌면 그 이상을 생각했을 것이다. 그는 내 차가운 손을 꽉 잡아 견고한 힘을 전달해 주었다. 유 여사님. 외삼촌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고 위험 있었으며 사람을 안심시키는 힘이 있었다. 이 사실을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걱정 마십시오. 오늘 하신 말씀이 여사님에게서 나왔다는 사실은 그 누구도 알지 못할 겁니다. 저희가 여사님의 안전도 보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전화를 끈 차 안은 죽음과 같은 정적에 휩싸였다. 나는 의자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슬픔이 아니었다. 완전히 더럽혀지고 우롱당한 뒤에 거대한 허무함이었다. 외삼촌은 내 손등을 가볍게 두드렸다. 억눌린 분노와 깊은 안타까움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아, 다 지나갔다. 계속 속는 것보다 지금이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다. 이 빚은 외삼촌이 하나하나 전부 받아낼 거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한 번으로 바로 전화를 걸었다.
말투는 전례 없이 차갑고 단호했다. 진 변호사, 상황이 바뀌었어. 이혼 소송을 사기 결혼 소송으로 격상시키게.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박지훈과 그 부모의 모든 사회관계, 자금 흐름을 철저히 조사해. 특히 3년 전 그들이 특정 경로를 통해 서연이의 배경을 조사했는지 여부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오늘 그들의 행동에 대해 가장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만들게. 외삼촌의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라는 말은 마치 최종 심판처럼 전화선을 넘어 박 씨 가문의 운명을 이미 선고한 것과 같았다. 사부, 반격과 몰락, 박지훈의 절망과 협박이 담긴 전화를 끊은 후 아파트는 완벽한 정적에 휩싸였다. 창밖 도시에 꺼지지 않는 네온 불빛만이 거대한 창을 통해 매끄러운 바닥에 변화무쌍한 그림자를 드리울 뿐이었다. 나는 승리의 쾌감은 조금도 느끼지 못했다. 오직 모든 것이 끝났다는 피로감과 뼛속까지 스며드는 차가움만이 남았다. 박지훈의 마지막 발악은 죽어가는 짐승의 비명처럼 내게 연민을 불러일으키기는커녕 오히려 마지막 소독약처럼 지난 3년의 결혼 생활이 내 삶에 남긴 마지막 찌꺼기마저 완전히 태워버렸다. 오히려 잘된 일이었다. 그래야 더 철저하고 미련 없이 떠날 수 있을 테니까. 나는 다시 창가 소파에 앉았다. 조명은 켜지 않은 채 구석의 플로어 스탠드만이 은은한 노란빛을 발하고 있었다. 나는 보던 디자인 도면을 다시 집어들고 내 일에 집중하려 했었다. 내 스튜디오는 규모는 작지만 내 삶의 기반이자 그 결혼이라는 진흙탕 속에서도 내가 정신을 차리고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버팀목이었다. 이제는 내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하지만 도면 위의 선과 숫자들은 의미를 잃은 듯했다. 시선은 초점을 잃었고 뇌는 통제 불능 상태로 전화기 속 박지훈의 목소리, 환갑 잔치에서 극도의 분노와 수치심으로 일그러졌던 김영숙의 얼굴, 그리고 유 여사가 폭로했던 소름 끼치는 진실을 되감고 있었다. 우회 전략 꽉 잡고 자원의 최대 활용, 모든 단어들이 독을 바른 바늘처럼 촘촘하게 심장을 찔렀다. 격렬한 고통이 아니라 서서히 퍼지는 마비와 역겨움이었다. 내가 보물처럼 여겼던 결혼의 시작이 이토록 추악한 계산이었다니. 그렇다면 내 3년의 인내와 헌신, 심지어 시댁과의 갈등으로 인해 느꼈던 자책감과 고통은 대체 무엇이었단 말인가? 완벽한 희극이었다. 눈이 건조하고 뻑뻑했지만 눈물은 나지 않았다. 눈물은 가치 있는 사람과 일을 위해 흘리는 것이다. 박씨 모자는 그럴 자격이 없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인터폰이 갑자기 울리며 실내의 정적을 깼다. 나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이곳을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다. 현관으로 걸어가 화면을 보자 창백하고 부은 눈두덩이 푹 꺼진 얼굴이 나타났다. 김영숙이었다. 그녀는 순식간에 10년은 늙어 보였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몸에는 구겨진 낡은 외투를 걸치고 있었다. 평소에 칭신다반하고 거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는 아파트 1층 로비에서 카메라를 향해 애써 아첨하는 듯하지만 감추지 못하는 비굴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렸고 계속해서 손을 비비고 있었다. 역시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 통화 버튼을 눌렀다. 문은 열어주지 않았다. 서연아. 김영숙의 목소리가 인터폰을 통해 들려왔다. 뚜렷한 떨림과 울음이 섞여 있었다. 평소의 날카로운 목소리와는 전혀 달랐다. 나다. 아니, 아줌마가 부탁 좀 할게. 문 좀 열어줘. 아줌마가 올라가서 얘기 좀 하게 해줘. 딱 몇 마디만. 아줌마가 무릎이라도 꿇을게. 응? 말을 하며 그녀는 정말로 카메라를 향해 무릎을 꿇으려는 신용을 했다. 배경에는 경비원의 모습이 스쳐 지나가며 의아한 눈빛을 보냈다. 나는 화면 속 그녀의 연기를 차갑게 지켜보았다.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동정심 유발 작전이라. 지금 쓰기에는 너무 늦었다. 할 말 있으면 거기서 하세요. 내 목소리는 인터폰을 통해
얼음처럼 차갑게 전달되었다. 김영숙의 동작이 허공에서 멈췄다. 얼굴에 당혹감과 절망이 스쳤다. 그녀는 간신히 몸을 바로 세우고 인터폰에 매달려 거의 통곡하듯 말했다. 서연아, 내가 안다. 우리 박씨 집안이 너한테 잘못한 거 알아. 내가 사람이 아니었어. 내가 늙어서 정신이 나갔었나 봐. 귀신에 씌었었어. 네가 어른스럽게 우리 같은 것들 신경 쓰지 말고 넘어가 주면 안 되겠니? 지훈이, 걔도 잘못한 거 알아. 정말로 잘못했다고 하고 있어. 그 이혼 합의서, 그거만은 안 된다. 그거 서명하면 지훈이는 끝장이야. 직장에서 알게 되면 잘리고 말 거야. 그건 그 사람 사정이죠. 내가 그녀의 말을 끊었다. 그 사람 직장, 그 사람 미래가 저랑 무슨 상관인데요? 서연아, 어떻게 그렇게 모질 수가 있어. 김영숙의 목소리가 순간 높아졌다가 다시 다급하게 낮아졌다. 애원하는 목소리였다. 하룻밤 부부도 100년의 인연이라고 했어. 너희들 3년이나 부부였잖아. 지훈이가 못된 짓을 하긴 했지만 그건 다 내 생각이었어. 내가 시킨 거야. 내가 죽일 년이야. 원망하려면 날 원망해. 때리고 싶으면 날 때려. 제발 우리 지훈이만은 살려줘. 걔 직장 잃으면 우리 식구는 어떻게 살라고. 또 이 타령이었다. 일이 터지면 자기 탓으로 돌려 귀한 아들을 구하려는 속셈.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녀의 가식에 속는 이서연이 아니었다. 김영숙 씨, 나는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말투에 담긴 거리감과 차가움에 그녀는 분명히 몸을 떨었다.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게 우습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처음에 저를 어떻게 꽉 잡을지, 저를 통해 어떻게 우회 전략을 써서 이득을 챙길지 계산할 때는 오늘 같은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 못 하셨나요? 화면 속 김영숙의 얼굴이 순식간에 종이장처럼 새하얘졌다. 입술을 파르르 떨며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공포가 가득했다. 네, 네가 어떻게. 그녀는 맹렬히 입을 막았다. 실언을 했다는 것을 깨달은 듯 했지만 이미 늦었다. 제가 어떻게 아냐고요? 내가 그녀를 대신해 말을 이었다. 말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다. 남이 모르게 하려면 아예 하지를 말았어야죠. 당신들 박씨 집안의 그 더러운 속셈을 평생 숨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앞집 유 여사님이 똑똑히 다 들으셨다는데 제가 그분 모셔와서 대질이라도 시켜드릴까요? 김영숙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옆벽을 짚지 않았더라면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다. 그녀의 마지막 희망과 심리적 방어선이 내 가벼운 한마디에 완전히 박살났다. 서연아, 아줌마가 잘못했다. 정말로 잘못했어. 그녀는 더 이상 연기가 아니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공포와 절망이었다.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어 아무런 체면도 남지 않았다. 아줌마가 탐욕에 눈이 멀었었어. 사람이 아니었어. 네, 내가 나이도 많고 살 날도 얼마 안 남았으니 제발 이번 한 번만 우리를 용서해줘. 그 이혼 합의서 우리가 다 양보할게.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냥 우리 지훈이 빈털터리로만 만들지 말아줘. 고소하지만 말아줘. 우리한테 살길 좀 열어줘. 라우? 그녀는 목이 터져라 울며 횡설수설했다. 환갑 잔치에서 거만하게 내 코앞에 손가락질하며 쌍년이라고 욕하던 그 시어머니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나는 화면 속에서 추태를 부리는 그녀를 조용히 지켜봤다. 복수의 쾌감은 없었다. 그저 비참하고 가련하다는 생각만 들었다. 진작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왜 그런 짓을 했을까? 살길, 나는 그 두 글자를 가만히 되뇌었다. 너무나도 역설적이었다. 당신들이 처음에 온갖 음모를 꾸며 나를 죽음으로 내몰 때는 나한테 살기를 열어줄 생각은 해보셨나요? 내 이름으로 108개 테이블을 예약해서 나한테 수십억의 빚을 떠안기려 했을 때 그게 내 살 길이라고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김영숙 씨, 길은 스스로 선택하는 겁니다. 당신들은 계산과 악의를 선택했고 그 결과는 감당해야죠. 애원은 소용없습니다. 내 말투는 평온했지만 반박할 수 없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그리고 살 길에 대해서는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화면 속 그녀의 절망적인 눈빛을 보며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말했다. 분명히 말씀드리죠. 박지훈 씨는 직장을 잃게 될 겁니다. 그건 자기 행동에 대해 반드시 치러야 할 대가입니다. 당신들 박씨 집안이 앞으로 어떻게 살지는 당신들 사정입니다. 저, 이서연과는 이제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말을 마치고 나는 더 이상 그녀의 비굴한 모습을 보지 않고 바로 인터폰을 끊었다. 그리고 그 번호를 시스템에서 차단했다. 세상은 다시 조용해졌다. 나는 거실로 돌아왔다. 거대한 창밖은 밤이 깊었고 멀리 한강 위에 유람선 불빛이 별처럼 천천히 움직였다. 나는 김영숙이 쉽게 포기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아마 아래층에서 계속 소란을 피우거나 다른 방법을 생각하겠지. 하지만 더는 중요하지 않았다. 외삼촌이 배치한 보안팀과 변호사가 모든 후속 조치를 처리해 줄 것이다. 오부, 최후의 발악과 완전한 종결. 인터폰을 끄는 후에도 세상이 즉시 평온해진 것은 아니었다. 아래층에서 김영숙의 분한 울음소리와 경비원의 제지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귀찮은 모기 소리처럼 귀에 거슬리지는 않았지만 끊임없이 신경을 건드렸다. 나는 술장으로 가서 외삼촌이 아끼는 위스키를 반잔쯤 따랐다. 호박색 액체가 얼음과 부딪히며 깊은 향을 뿜어냈다. 마시지는 않고 그저 잔을 들고 차가운 감촉을 느끼며 혼란스러운 마음을 진정시키려 썼다. 애원, 참해, 너무 늦었고 너무 가식적이었다. 김영숙의 눈물에는 벼랑 끝에 몰린 진실한 공포가 몇 방울 섞여 있을지는 몰라도 대부분은 귀한 아들을 구하기 위한 연기일 것이다. 그녀는 자신들이 내게 입힌 상처를 진정으로 깨닫지 못했다. 그저 처벌이 두렵고 가진 것을 잃을까봐 무서울 뿐이다. 그런 공포에 기반한 뉘우침은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 나는 술잔을 탁자에 내려놓았다. 맑은 소리가 났다. 관리실에 연락해서 김영숙을 정중히 내보내달라고 하려던 참에 넷의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다. 극소수만 아는 번호였다. 화면에 뜬 이름은 박지훈이었다. 정말이지 그의 어머니와는 텔레파시라도 통하는 모양이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나를 괴롭히다니 강한 혐오감이 치밀었다. 바로 끊어버리고 싶었지만 화면 위에서 망설이는 손가락 끝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다. 그가 또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어쩌면 그게 내 확고한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줄지도 모른다. 나는 통화 버튼을 눌렀지만 바로 말하지는 않았다. 서연아, 서연아, 너 맞지? 제발 전화 좀 받아. 받은 거 알아? 박지훈의 목소리는 심하게 갈라져 있었고 히스테릭한 다급함이 묻어났다. 배경은 시끄러운 걸 보니 길거리인 듯했다. 자동차 경적 소리도 들렸다. 말해. 나는 차갑게 한 글자를 뱉었다. 내 목소리를 듣자 박지훈은 마치 구명다쳐라도 잡은 듯 말이 빨라져 거의 횡설수설했다. 서연아, 엄마가 너 찾아갔지? 너한테 무릎 꿇고 빌었지? 믿지 마. 다 연기야. 내 마음 약해지게 하려는 속임수라고. 모든 게 다 그 사람 생각이었어. 그 사람이 나한테 시킨 거야. 난 널 사랑해. 서연아, 난 항상 널 사랑했어. 또 그 타령이었다. 일이 터지면 엄마 탓, 필요할 땐 사랑을 방패 삼는 것. 나는 그의 능숙한 책임 전가 기술에 박수라도 쳐주고 싶었다. 박지훈 씨. 나는 그의 진부한 연기를 끊었다. 말투에는 감출 수 없는 조롱이 담겨 있었다. 그런 말은 판사님한테 가서 하세요. 믿어주실지 모르겠지만 어머니가 칼 들고 협박해서 내 신분증 훔치라고 했나요? 무정자증 숨기라고 협박했나요? 내 아파트 놀이라고 협박했나요? 전화기 너머는 몇 초간 침묵했다. 그의 거칠고 급한 숨소리만 들렸다. 나의 직설적이고 냉정한 태도가 그의 마지막 환상을 산산조각낸 모양이었다. 그가 다시 입을 열었을 때 목소리는 돌변했다. 가식적이고 비굴했던 껍데기가 완전히 찢겨나가고 그 안에 있던 추악하고 원망 가득한 본성이 드러났다. 이서연,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워졌고 막 나가는 광기가 가득했다. 좋아, 좋아. 너 잘났다. 내 외삼촌 빽이 대단해서 좋겠다. 내가 말하는데 너라고 깨끗한 줄 알아?
결혼 3년 동안 내 마음속에 누가 있었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아? 나는 순간 심장이 덜컥했다. 휴대폰을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다. 무슨 뜻이지? 박지훈은 내 침묵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찔리는 구석을 포착한 듯 더욱 악랄하고 더위만만한 목소리로 말했다. 왜 말이 없어? 전곡을 찔렸나? 네가 아주 잘 숨긴 줄 알았지. 내 책상 맨 아래 자물쇠로 잠가둔 서랍 안에 뭐가 있었지? 그 낡은 지갑 안에 끼워둔 사진은 누구 사진이었고? 그리고 아무도 못 만지게 하던 그 낡은 노트북, 디드라이브 암호 걸린 폴더 안에는 또 무슨 떳떳하지 못한 게 들어있었을까? 나는 순간 숨이 멎었다. 그가 말하는 것은 강태우였다. 강태우는 내 대학 동기이자 첫사랑이었다. 우리는 깊이 사랑했지만 졸업 후 각자의 길이 달라 평화롭게 헤어졌다. 그는 해외로 갔고 우리는 이미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다. 그에 관한 낡은 물건들은 그저 내 청춘의 작은 기념품일 뿐이었다. 이미 먼지가 쌓여 나조차도 오랫동안 잊고 있었다. 나는 박지훈에게 미안한 짓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그와 결혼하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나는 과거를 완전히 묻어두었다. 그런데 박지훈이 그가 내 사적인 물건들을 몰래 뒤져봤다니 그것도 이렇게 자세히 기억하고 있을 줄이야. 그는 계속해서 나를 몰래 감시하고 조사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감시당하고 심판받는 느낌은 그가 내 재산을 노렸다는 것을 알았을 때보다 더 역겹고 분노하게 만들었다. 박지훈. 내 목소리는 극도의 역겨움에 미세하게 떨렸다. 내 물건을 훔쳐봤어? 박지훈은 마치 우스운 소리라도 들은 듯 미친 듯이 웃었다. 하하하, 내가 내 남편인데 내 물건 보는 게 뭐가 어때서. 내가 안 봤으면 내 머리 위에 뭐가 자라는지도 몰랐을 거다. 이서연, 순진한 척하지 마. 내 마음속에는 항상 다른 놈이 있었잖아. 그러고도 나한테 잘못했다고 할 자격이 있어? 나는 온몸이 차갑게 식었지만 오히려 이상하게도 냉정해졌다. 내면이 더러운 사람과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한 모욕이다. 그는 내 해명을 들을 자격조차 없었다. 그래서요? 나는 최대한 목소리를 평온하게 유지했다. 그게 당신의 마지막 카드인가요? 내 이미 지나간 합법적이었던 첫사랑을 가지고 나를 공격해서 당신 박지훈의 기만, 사기, 절도가 모두 정당했다고 주장하려는 건가요? 나의 냉정함이 그를 더욱 격분시킨 듯했다. 그는 포효했다. 그게 뭐 어쨌다고. 적어도 나는 너처럼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품지는 않았어. 이서연, 내가 경고하는데 만약 이혼 합의서 철회 안 하고 내 외삼촌 시켜서 나 괴롭히는 거 안 멈추면 내가 내 그 더러운 짓들 전부 다 까발릴 거야. 내 외삼촌한테 찾아가고 언론에 터뜨릴 거라고. 네가 부정한 짓을 하고 찔리는 게 있어서 일부러 우리 집안을 모함했다고 말할 거야. 너랑 내 그 잘난 외삼촌 체면이 어떻게 될지 한번 보자고 밑바닥까지 드러냈다. 그는 마침내 모든 위장을 벗어던지고 가장 추악하고 파렴치한 이빨을 드러냈다. 협박, 비방, 흙탕물 튀기기. 이것이 내가 3년간 함께 살았던 남편의 본 모습이었다. 얼마나 비참하고 또 얼마나 우스운가. 사람을 잘못 본 것에 대한 일말의 자책감마저도 이 순간 완전히 사라졌다. 내가 눈이 먼 것이 아니었다. 이 사람은 뿌리부터 썩어 있었다. 나는 오히려 가볍게 웃음이 나왔다. 박지훈 씨, 마음대로 하세요. 내 목소리에는 연민에 가까운 조롱이 섞여 있었다. 가서 외삼촌한테 말하고 온 세상에 알리세요. 당신 박지훈 무정자증 환자의 부부 공동 재산을 몰래 빼돌리고 아내 신분증을 훔쳐 수십억의 빚을 씌우려던 쓰레기가 아내가 몇 년 전 첫사랑 사진을 간직하고 있었다는 걸 발견해서 어쩔 수 없이 인간 쓰레기가 되었다고 말해보세요. 사람들이 당신을 동정할지 아니면 미친 개가 사람 무는 웃기는 이야기라고 할지 한번 보세요. 너, 박지훈은 내 말에 막혀 아무 말도 못했다. 그리고 나는 말투를 바꿔 얼음처럼 차갑고 치명적으로 말했다. 알려줘서 고맙네요. 내 옛 물건을 뒤졌으니 잘 알겠네요. 강태우 씨는 지금 다국적 투자은행의 임원이고
사회적 평판도 좋죠. 당신이 방금 한 그 비방과 모욕적인 말들 제가 다 녹음했습니다. 만약 제가 이 녹음 파일을 가지고 당신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태호 씨에게 증인으로 출석해달라고 부탁하면 당신 승산이 얼마나 될까요? 아니면 제가 이 녹음 파일과 그의 연락처를 제 변호사에게 넘겨서 당신의 이 터무니없는 비방을 처리하게 하면 어떨까요? 이미 골치 아픈 당신 직장이 또 다른 소송과 여론의 폭풍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전화기 너머는 죽음과 같은 정적만이 흘렀다. 박지훈이 극도의 충격과 공포로 내뱉는 풀무질 같은 거친 숨소리만 들렸다. 그는 아마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것이다. 자신이 나를 쥐고 흔들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카드가 내 눈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을 뿐더러 오히려 그를 더 깊은 절망으로 밀어넣을 무기가 되리라고는. 이서연, 너 그러면 안 돼. 그의 목소리가 절망으로 떨렸다. 아니, 돼. 나는 단호하게 그의 말을 끊었다. 박지훈 씨, 내가 마지막 기회를 줬지만 당신이 스스로 걷어찼어요. 지금부터 우리는 더 이상 연락할 필요 없습니다. 모든 일은 제 변호사와 얘기하세요. 나는 그에게 더 이상 말할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그 번호를 블랙리스트에 추가했다. 세상은 드디어 완전히 조용해졌다. 나는 거대한 창가로 걸어갔다. 창밖은 밤이 깊었지만 도시의 수많은 불빛을 가릴 수는 없었다. 나는 그 위스키 잔을 들어 이번에는 한 모금 마셨다. 톡 쏘는 액체가 목을 타고 넘어가며 화끈한 느낌을 주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속 마지막 파동마저 잠재워 주었다. 박지훈의 마지막 광기는 서투른 희극과 같았다. 내게 조금의 상처도 주지 못했을 뿐더러 오히려 그의 비열함과 파렴치함을 더욱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내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주었다. 오히려 잘 됐다. 그래야 더 미련 없이 떠날 수 있을 테니까. 박지훈의 번호를 차단한 순간 마치 지난 3년의 모든 추악함과의 마지막 연결고리마저 끊어낸 듯했다. 세상은 조용해졌고 마음 한구석이 텅 빈 듯했지만 그 자리를 채운 것은 허무함이 아니라 전례 없는 차가운 확신이었다. 나는 박지훈과 그의 어머니 김영숙의 소란이 이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벼랑 끝에 몰린 개는 더 사납게 무는 법이다. 그들은 지금 절망 속에서 더 악독한 반격을 꾸미거나 혹은 더 비굴한 애원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나는 더 이상 눈길조차 주지 않을 것이다. 나의 전쟁터는 이미 옮겨졌다. 그 후 며칠간 나는 불필요한 모든 외부 연락을 차단하고 두 가지의 모든 에너지를 쏟았다. 내 이혼 소송과 내 디자인 스튜디오. 진 변호사는 매일 정확한 시간에 진행 상황을 보고해 주었다. 그의 전문성과 효율성은 나를 안심시켰다. 외삼촌이라는 든든한 배경 덕분에 박지훈은 예상대로 온갖 방법을 동원해 나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심지어 내 원래 스튜디오 주소까지 찾아와 기다렸지만 그는 건물 문턱조차 넘을 수 없었다. 외삼촌이 이미 손을 써둔 덕에 보안 등급이 상향되어 외부인의 접근이 철저히 통제되고 있었다. 이혼 합의서에 박지훈은 당연히 서명을 거부했다. 하지만 그에게 선택권은 없었다. 진 변호사는 이미 법원에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했고 사유는 혼인 사기 및 악의적 부채 전가였다. 두꺼운 증거 자료와 함께 법원은 소장을 접수했고 소환장은 곧 박지훈의 직장으로 송달될 예정이었다. 이것은 그에게 마지막 결정타가 될 것이었다. 동시에 외삼촌 쪽의 조사에도 획기적인 진전이 있었다. 그 주 토요일 오후 외삼촌이 직접 리버팰리스 아파트로 찾아왔다. 그의 얼굴은 전례 없이 굳어 있었고 믿을 수 없다는 분노마저 서려 있었다. 서연아, 앉아라. 외삼촌은 소파를 가리키고 자신은 답답한 듯 넥타이를 풀었다. 조사 결과가 그에게 큰 충격을 준 모양이었다. 나는 자리에 앉았 마음속으로 어렴풋이 짐작가는 바가 있었다. 아마도 김영숙의 그 우회 전략에 더 깊은 동기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외삼촌은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나를 보며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진 변호사 쪽에서 몇 가지 알아냈다. 박상철, 박지훈의 애비에 대한 거다. 박상철.
집에서 거의 존재감도 없고 모든 일에 무관심했던 시아버지, 나는 의외였다. 박상철 씨는 은퇴 전에 그냥 고등학교 교감 아니었나요? 내가 물었다. 교감은 겉모습일 뿐이다. 외삼촌은 냉소하며 눈에 서슬 퍼런 빛을 띄었다. 조사 결과 그가 재직 시절 직위를 이용해 학교 시설 공사, 입학비리 등에서 심각한 금전적 비리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다. 교묘하게 처리해서 은퇴 후에는 조용했지만 깨끗하지 않은 인물이야. 게다가 은퇴 후에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 동업자와 함께 무슨 학원을 차렸는데 명문고 교감 출신이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불법 운영, 탈세, 심지어 이권 개입의 가능성까지 있어. 우와!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사실이었다. 나는 박씨 집안이 그저 김영숙이 허영심 많고 박지훈이 나약하고 이기적이며 박상철은 비교적 구시대적이고 소외된 인물이라고만 생각했다. 그게 저랑 무슨 관련이 있나요? 나는 어렴풋이 무언가를 직감했다. 직접적인 관련이 있지. 외삼촌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조사 결과 약 3년 전, 즉 네가 박지훈을 만나기 직전에 박상철의 그 학원이 경영난과 불법 운영으로 거액의 자금난에 빠졌고 세무조사를 받고 막대한 벌금을 물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리고 거의 같은 시기에 김영숙이 여러 경로를 통해 아주 우연히 너의 배경, 특히 너와 나의 관계를 알아냈다는 거다. 외삼촌의 말은 마치 번개처럼 내 마음속 마지막 안개를 걷어냈다. 나는 벌떡 일어섰다. 목소리마저 떨렸다. 외삼촌, 그럼 김영숙이 그때 결혼을 서두른 게 단순히 박지훈의 미래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이용해서 외삼촌의 영향력으로 박상철의 그 빚을 메우고 닥쳐올 조사를 막기 위해서였다는 말씀이세요? 10중 8구 그렇다. 외삼촌은 소파 팔걸이를 세게 내리쳤다. 얼굴에는 억누를 수 없는 분노가 가득했다. 기가 막힌 우회 전략이었구나. 아들 미래가 아니라 제 남편과 박씨 가문의 뿌리를 구하기 위해서였어. 그들은 널 구명떠처이자 언제든 희생시킬 수 있는 제물로 삼았던 거다. 일단 널 시집들여 꽉 잡은 후에 차근차근 이용하고 심지어 너를 통해 내가 나서서 박상철의 그 더러운 일들을 해결해 주길 바랐을지도 모른다. 그 신보가 정말이지. 나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온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랬구나. 진실은 유 여사가 들었던 것보다 훨씬 더 추악하고 더러웠다. 나는 그저 부잣집에 기생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뒤에는 이토록 추악한 위기 전가가 숨어 있었다. 박씨 집안은 처음부터 나를 끌어들여 함께 심연으로 추락하려 했던 것이다. 김영숙의 그 괴롭힘과 억압은 단순한 기선 제압이 아니라 나를 완전히 통제하여 자신들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꼭두각시이자 도구로 만들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강한 공포가 나를 덮쳤다. 만약 내가 박지훈의 계산을 제때 알아차리지 못했다면? 만약 내가 환갑 잔치에서 단호하게 반격하지 않았다면? 만약 내게 외삼촌이라는 버팀목이 없었다면? 내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 박씨 집안의 뼈까지 발라먹히고 그들의 빚과 오명까지 뒤집었었을 것이다. 짐승 같은 것들. 외삼촌은 분노의 차거시를 서성였다. 절대 용서 못한다. 외삼촌은 즉시 진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는 싸늘했다. 진 변호사 박상철 관련 자료 전부 정리해서 익명이든 실명이든 교육청, 국세청, 감사원 등 가야 할 곳에 전부 보내. 박상철, 자기가 저지른 모든 일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만들게. 이 지시는 박씨 가문의 마지막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폭풍은 이미 흔들리던 박씨 가문을 더욱 맹렬하게 휩쓸었다. 먼저 박지훈이었다. 법원의 소환장이 그의 직장으로 송달되었고 거의 같은 날 회사 감사팀에도 그의 사생활 문란 및 금전 문제에 대한 익명의 제보가 접수되었다. 물론 진 변호사의 작품이었다. 제보 내용이 사실 확인이 필요했지만 이런 민감한 시기에 회사 경영진은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즉시 그를 직위 해제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박지훈의 사회적 생명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넘어
그의 생계수단인 직업세계에서도 끝장나고 있었다. 그 다음은 박상철이었다. 은퇴한 지 몇 년이 지난 그가 갑자기 관련 기관에 불려가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부인하려 했지만 명백한 증거들이 눈앞에 제시되자 그 고지식해 보이던 남자는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자신의 비리를 자백했을 뿐만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혹은 물귀신 작전으로 김영숙 역시 일부 사실을 알고 가담했으며 환갑잔치의 과도한 비용 출처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암시했다. 김영숙은 아직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분노와 공포로 인한 병이었다. 그런데 관련 기관에서 조사관들이 직접 찾아왔다. 그녀는 더 이상 평소의 그 억척스러운 모습을 보일 수 없었다. 겁에 질려 얼굴이 잿빛이 되었고 횡설수설할 뿐이었다. 박씨 집안은 완전히 끝났다. 명예는 땅에 떨어졌고 경제적으로는 파산 직전이었으며 가족 구성원 모두가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다. 심지어 감옥에 갈 위기까지 맞았다. 이 모든 소식은 진 변호사의 냉정하고 객관적인 보고를 통해 들었다. 마음속에는 아무런 파동도 없었다. 그저 그럴 줄 알았다는 무덤덤한 뿐이었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다. 하늘의 이치는 어긋나지 않는다. 나는 이 모든 소란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내 스튜디오에 모든 에너지를 쏟았다. 도전적인 고급 상업공간 디자인 프로젝트를 맡아 밤낮으로 시안을 연구하고 디테일을 다듬었다. 이름 모든 것을 치유하는 최고의 약이자 내가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계단이었다. 그날 밤 나는 마침내 최종 디자인 시안을 완성했다. 기분이 상쾌해져 일찍 쉬려던 참에 초인종이 울렸다. 현관으로 가 인터폰을 보니 잠시 멈칫했다. 문 밖에는 박지훈의 아버지 박상철이 서 있었다. 환갑 잔치에서 보았던 말이 없고 심지어 조금은 위축되어 보이던 그 모습과는 달랐다. 지금의 박상철은 순식간에 20년은 늙어 보였다. 등은 굽었고 머리는 반백이 되었으며 눈밑은 퀭했다. 눈빛에는 죽음과 같은 잿빛만이 가득했다. 그는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은 채 그저 홀로 서 있었다. 마치 서리를 맞은 마른 풀처럼. 그가 왜 왔을까? 참회? 애원? 아니면 그의 아들처럼 마지막 협박을 하러? 나는 잠시 망설였다. 그의 현재 처지를 생각하니 그가 더 이상 무슨 짓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았다. 그리고 나 역시 지난 3년간의 어리석었던 나를 대신에 묻고 싶은 말이 있었다. 나는 1층 현관문은 열어주었지만 그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우리 집 현관 앞까지 오는 것만 허락했다. 그를 집 안으로 들일 생각은 없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박상철이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다. 그는 내가 문 안으로 들어오게 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씁쓸한 표정을 지었지만 억지로 들어오려 하지는 않았다. 그는 나에게서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서서 고개를 숙여 나를 쳐다보지도 못했다. 긴장한 듯 손을 비비며 한참 만에 마르고 갈라진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서연아, 미안하다. 박상철의 그 마르고 갈라진 미안하다는 말은 텅 빈 엘리베이터 홀에서 공허하게 울렸다. 너무나도 하얗고 힘이 없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그를 바라봤다. 내 기억 속에서 희미하고 심지어 조금은 나약해 보였던 이 시아버지는 지금 모든 기력을 잃고 썩은 껍데기만 남은 듯했다. 그의 사과는 내가 겪은 억울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닥칠 파멸을 위한 것이었다. 서연아, 박상철은 내가 말이 없자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다. 거의 가슴에 닿을 정도였다.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거 안다. 우리 박씨 집안이 너한테 잘못했다. 벌받아 마땅하지.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운명을 받아들인 듯한 절망이 묻어났다. 내가 오늘 온 건 용서를 구하러 온 게 아니다. 도와달라고 할 염치도 없고 그냥 직접 너한테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다. 지훈이 엄마, 그 사람이 정신이 나갔었다. 사람이 아니었지. 나도 마찬가지고. 그는 횡설수설하며 모든 죄를 자신에게 돌리려는 듯했지만 그마저도 공허하게 들렸다. 나는 여전히 침묵했다.
이 지경에 이르러서는 누가 주범이고 누가 공범인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익 공동체였고 나를 삼키려는 그물을 함께 짰다. 어떤 참에도 명백한 사실과 결과 앞에서는 우스꽝스러울 뿐이었다. 박상철도 내 냉담함을 알아차린 듯했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탁한 늙은 눈에는 핏발과 눈물이 가득했지만 내 마음속에는 더 이상 어떤 연민도 일으키지 못했다. 그는 입을 열었지만 결국 끝없는 후회와 고통이 담긴 긴 한숨으로 말을 대신했다. 가겠다. 서연아, 너는 앞으로 잘 살아라. 그는 구분등으로 마치 유령처럼 비틀거리며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엘리베이터 문이 천천히 닫히며 그의 늙고 절망적인 모습을 완전히 가렸다. 나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몸을 돌려 무거운 현관문을 닫고 그 더럽고 추악한 과거를 문 밖으로 완전히 잠가버렸다. 먼지는 드디어 가라앉았다. 그 후의 날들은 평온하고 충실했다. 박씨 가문의 결말은 가을바람에 낙엽이 쓸리듯 빠르고 철저했다. 박상철은 경제비리와 불법 경영으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남은 생은 기약할 수 없었다. 김영숙은 직접적인 형사 처벌은 면했지만 그 충격과 공포로 정말로 병석에 누웠다.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는 소문도 들렸다. 과거의 모든 허영과 거만함은 연기처럼 사라졌다. 박지우는 결국 막강한 증거와 압박에 못 이겨 자신에게 극도로 불리한 이혼 합의서에 서명했다. 거의 빈털터리가 되었고 동시에 직장에서의 징계와 실추된 명예로 일자리를 잃었다. 이 도시에서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어진 그는 결국 어느 외딴 소도시로 사라졌다고 들었다. 한 번의 계산으로 모든 것을 잃었다. 그들은 결국 자신들의 탐욕과 악의에 대해 가장 혹독한 대가를 치렀다. 나의 이혼 절차는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 붉은 이혼 증명서를 손에 쥐었을 때 마음에는 아무런 파동도 없었다. 오직 하나의 의식이 끝났다는 느낌뿐이었다. 나는 그것을 서랍 깊숙이 잠가두었다. 마치 되돌아보고 싶지 않은 역사를 묻어버리듯 나의 모든 중심은 스튜디오와 새로운 삶에 있었다. 내가 심혈을 기울인 고급 상업공간 디자인 프로젝트는 클라이언트로부터 극찬을 받았고 심지어 지역 업계에서 작은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 기세를 몰아 스튜디오는 더 크고 중요한 프로젝트들을 수주했다. 나는 유능한 직원을 새로 채용하고 팀을 확장했다. 매일 정신없이 바빴지만 활기와 희망으로 가득 찼다. 나는 더 이상 외삼촌의 리버팰리스에 살지 않았다. 스튜디오의 첫 번째 큰 수익금과 내 저축을 합쳐 환경이 우아한 다른 아파트 단지에 크지는 않지만 전망이 좋고 완전히 내 취향대로 인테리어한 집을 마련했다. 모든 구석구석에 나 이서연의 흔적이 새겨져 있었다. 자유롭고 독립적이며 생기가 넘쳤다. 외삼촌은 내 새 집을 보러 와서는 매우 흐뭇해했다. 그는 내 삶에 과도하게 간섭하지 않았지만 내가 자원이나 조언이 필요할 때면 든든한 산처럼 가장 견고한 지지를 보내주었다. 친정과의 관계도 이 사건을 계기로 더욱 돈독하고 따뜻해졌다. 삶은 마치 리셋 버튼을 누른 것처럼 밝고 광활한 방향으로 질주하기 시작했다. 어느덧 3년이 지난 청명한 가을이었다. 나는 신진 디자이너 특별 초청 자격으로 업계에서 꽤 영향력 있는 시상식에 참석했다. 내가 디자인한 공공문화 공간 프로젝트가 최종 후보에 올랐다. 나는 단정한 드레스를 입고 정교한 화장을 한 채 여유로운 모습으로 객석에 앉아 있었다. 조명은 찬란했고 귀빈들이 가득했다. 사회자가 내 이름과 프로젝트를 호명하고 대형 스크린에 내 작품이 나타났을 때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나는 미소 지으며 일어나 침착하게 무대로 걸어나갔다. 스포트라이트가 내 몸을 비추었다. 조금 뜨거웠다. 나는 묵직한 트로피를 받아들고 수상소감을 발표했다. 내 목소리는 마이크를 통해 장내에 울려 퍼졌다. 명확하고 자신감 있으며 차분했다. 제 팀원들과 클라이언트, 그리고 주최 측에 감사드립니다. No. 마지막으로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객석을 둘러보았다. 진심 어린 확고한 목소리로 말했다. 마지막으로 제 삶에 감사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모든 시련과 역경에 감사합니다. 그것들이 저를 결국 독립적이고 강인하게 만들었고 진정으로 저 자신만의 빛을 찾게 해주었습니다. 인생에 헛된 길은 없습니다. 모든 발걸음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 상은 과거와의 작별이자 새로운 삶에 대한 찬사입니다. 감사합니다. 객석에서는 다시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다. 많은 사람들의 눈에서 존중과 인정을 읽을 수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찬란한 무대 중앙에 서서 마음이 평온하고 충만했다. 나는 알았다. 마침내 과거의 족쇄에서 완전히 벗어나 내가 그토록 갈망했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시상식 후의 파티에서 나는 샴페인을 들고 몇몇 업계 선배 및 파트너들과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었다. 지금의 이서연은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결혼 생활에서 억울함을 참는 작은 며느리가 아니었다. 자신의 실력과 작품으로 존중받는 독립적인 디자이너였다. 서연 씨, 축하해요. 부드러운 남자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다. 나는 몸을 돌려 미소 지었다.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은 강태우였다. 몇 년 만에 그는 더욱 성숙하고 wen종해져 있었다. 말끔한 정장 차림에 기품이 넘쳤다. 그도 초청 명단에 있었다. 아까 객석에서 그를 본 것 같았지만 별 생각은 하지 않았다. 감사합니다, 강 이사님. 나는 미소 지으며 예의 바르면서도 거리를 둔 채 그와 잔을 부딪혔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지금의 그는 내게 그저 옛 친구이자 현재의 업계 동료일 뿐이었다. 작품이 아주 좋더군요. 독창적이고요. 강태호는 나를 보며 진심 어린 칭찬이 담긴 눈빛으로 말했다. 그 눈빛에는 알아채기 힘든 복잡한 감정도 섞여 있는 듯했다. 과찬이세요. 아직 배우는 중입니다. 나는 정중하게 대답했다. 우리는 간단히 안부를 묻고 업계 동향에 대해 이야기했다. 분위기는 편안하고 평범했다. 파티가 끝날 무렵 그는 잠시 망설이는 듯하더니 입을 열었다. 서연 씨, 나중에 좀 힘든 일을 겪었다고 들었어요. 지금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니 정말 다행이네요. 나는 담담하게 웃었다. 구름처럼 가볍게. 다 지나간 일인걸요. 그렇다. 다 지나갔다. 그 상처, 배신, 계산, 모든 것이 나를 성장시키는 자양분이 되었고 과거의 연기처럼 풍화되었다. 굳이 잊으려 하지 않겠지만 더 이상 그것에 얽매이지 않았다. 행사장을 나서자 저녁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초가을의 서늘함이 오히려 정신을 맑게 해주었다. 비서가 차를 내 앞에 세웠다. 대표님, 댁으로 갈까요? 아니면 스튜디오로 갈까요? 나는 창밖의 화려한 야경을 보며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집으로, 나의 집. 온전히 나만의 공간이자 햇살과 자유로 가득한 그곳으로. 차는 안정적으로 달렸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무심코 SNS를 훑어보았다. 가끔 거의 잊힐 뻔한 옛 지인들을 통해 박씨 집안의 단편적인 소식을 접하기도 했다. 김영숙은 건강이 계속 좋지 않다고 했고 박지우는 어느 작은 도시에서 그다지 행복하지 않게 지내며 종종 삶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는다고 했다. 나는 아무런 감정 없이 화면을 넘겼다. 그들은 내게 이미 전생의 일이었고 길가의 먼지였다. 잠시 멈춰서 쳐다볼 가치조차 없었다. 나의 미래는 별과 바다였고 창의와 가능성으로 가득한 수많은 내일이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나는 편안한 좌석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이 어렵게 얻은 평온과 자유를 느꼈다. 새로운 인생, 미래는 창창했다.